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요.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과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2월 19일 우주항공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진 그날,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호세 에르난데스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TV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면에 신호가 잡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흐릿한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고 에르난데스는 아폴로 17호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때 에르난데스는 언젠가 자신도 TV에 나온 우주 비행사들처럼 자신의 발자국을 달 표면에 남기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한때 우주 비행사를 꿈꾸다가 포기하지만 에르난데스는 다 계획이 있었다. 실제로 수학과 과학을 가장 좋아하고 잘했기에 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연방 정부의 한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건 순전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1989년 에르난데스는 나사에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모 서류에 47개 문항을 정성껏 채워 넣고 이력서와 성적 증명서까지 동봉해 붙였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우편함을 열어보며 나사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무려 10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나사로부터 봉투가 배달됐다. 에르난데스는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 우주비행사 선발 부서의 부서장이 보낸 서신을 읽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곧바로 나사에 연락해 피드백을 구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 응모 서류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바로 잡아서 다음 선발 과정에선 제가 선발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제 응모 서류를 검토해 주신 분들의 어떤 조언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그만큼 간절했다. 하지만 나사로부터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다. 그는 사실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고 그에게 해줄 조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에르난데스는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또 탈락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도전했고 그때마다 이력서를 다듬고 장점을 강조하고 추천서를 새로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탈락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면접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1996년 에르난데스가 받아들었던 탈락 통보 서신은 그의 패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나사에 절대 선발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탈락 통보 서신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남들이 내리는 판단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응시 서류를 심사하고 회사에서 구직자들을 면접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예측한다. 그들의 예측이 기회로 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그냥 쾅 닫힐지는 그들의 평가에 달렸다. 사실 에르난데스의 서류에는 나사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나사가 그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나사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쉽게 말해 이미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찾는 데 주목했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사가 선발 과정에서 놓친 게 있었다. 서류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이었다. 그는 나사 지원 기간이 끝나고 다음 지원 기간이 될 때까지 많은 기량을 개발하고 또 증명했다. 멘토의 도움을 받아 정부 연구 지원금으로 암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7차례 마라톤을 완주했고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했다. 나사가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징후들을 놓친 이유는 선발 과정이 그러한 징후들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달한 높이만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으로 올랐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걸 보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진가는 처음부터 눈부시게 빛나는지가 아니라 열과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나사는 해마다 지원자들에게 지원 서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권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또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1996년 무렵까지 계속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오히려 그의 아내는 에르난데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나사가 당신을 탈락시키게 만들어요. 당신 스스로 탈락시키지 말고. 에르난데스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가 조종사나 스쿠버 다이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1년에 걸쳐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 또 1년에 걸쳐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아 전문가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36살이었던 에르난데스는 또 한 번 나사의 지원 서류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다. 2,500명의 응시자 가운데 최종 선정된 120명의 후보에 에르난데스가 뽑힌 것이다. 그는 우주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체력과 심리평가를 받았다. 또 전직 우주비행사들이 그에게 공학 지식과 조정 기법, 협동심과 소통 기량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우주비행사 선발위원회는 에르난데스에게 총 99점 중 91점을 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사는 또다시 그를 탈락시켰다. 그 대신 우주비행사가 아닌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한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직접 우주 공간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리고 2004년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여러 해 일하고 있던 에르난데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인사관리자의 전화였는데 에르난데스가 기존에 하던 일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될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알겠다는 답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관리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에르난데스,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주비행사 부서에 와서 일하는 게 어때요? 에르난데스가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나사의 지원서를 넣은 지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09년 8월 에르난데스는 마침내 우주선에 발을 올렸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우주선이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엔진이 점화됐고 우주선은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에르난데스가 별들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다. 우주에서 보낸 2주 동안 그는 500만 마일, 약 800만 킬로미터를 날았다. 그가 우주복을 입기 위해 걸어온 거리에 비하면 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뤄냈다. 그 누구도 알아채기 힘들었던 자신 안에 잠재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그는 결국 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마틴은 1960년대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한 공연에서 청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시고 있던 잔을 던지는가 하면 그가 무대에서 아무리 진땀을 흘려도 폭소는커녕 낄낄거리는 웃음조차 없었다. 한 비평가는 그의 공연을 본 것이
LA에서 경험한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까지 평했다. 마틴의 공연 준비가 엉망이었기 때문일까? 마틴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듣고 그들의 몸짓을 따라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가면서 공연 내용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공연은 늘 엉망이었던 걸까? 연기를 관찰하고 청취하고 직접 해보는 것만으로는 그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틴은 자신이 공연할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쓰는 걸 싫어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글 쓰는 걸 미룰 수만 있다면 끝까지 미룬다는 당대 최고의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마틴에겐 이 글을 쓰는 일이 아마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에 자신을 밀어붙인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틴은 수년 동안 스탠드업 공연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깨닫게 된다. 내가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려면 직접 대본을 써야 하는구나. 마틴은 결국 용기를 냈다. 농담을 적기 시작했다. 스토리를 짜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버라이어티 쇼에서 젊은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쓴 글을 보내기까지 한다. 놀랍게도 선임 작가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마틴은 그 후 몇 년 동안 낮에는 TV 대본을 쓰고 밤에는 스탠드업 공연을 했다. 글쓰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고 글쓰기를 통해 공연 실력도 나아지고 있었다. 글을 쓰기 전에 마틴은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글을 써 나아가면서 군더더기를 걷어낼 수 있었고 공연의 내용도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던 것이다. 마틴은 글쓰기가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강력한 한 방을 날릴 멘트를 생각해낼 그럴 역량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중연 무렵 마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는 전국 순회 공연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빌려야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코미디 앨범으로는 처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주말 TV 프로그램인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스탠드업 공연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마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를 즐기게 되었고 또 이 글쓰기는 그에게 배우로서 경력을 쌓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불편했던 글쓰기에 도전하지 않고 기량을 터득하지 않았다면 각본을 쓰지도 주연을 맡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글쓰기는 소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글쓰기는 학습 도구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당신의 지식과 논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글이 불분명하다면 당신의 생각이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아니, 써보지 않으면 애초에 습득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피해야 한다. 어떤 기량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터득하기 전까지는 편안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터득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 불편하니까 쉽게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숨어있던 당신의 능력을 더 빨리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배움에 있어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준비된 느낌이 드는 날이 올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껏 당신이 그랬듯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하면 된다. 그때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히 커지고 결국엔 포텐이 터지게 될 것이다.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실제로 그 꿈과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추적해 봤더니 학창시절 품고 있던 꿈과 목표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 펼쳐진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 꿈이 원대했던 청년일수록 학교에서 남다른 성과를 냈고 직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원대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또 큰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배우 나탈리 포트먼은 대학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머릿속에 가득했던 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릴 만큼 똑똑하지 않아.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멍청한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경심리학, 히브리 문학과 같은 어려운 수업을 들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영화 레옹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나탈리 포트만은 임포스터 신드롬, 즉 가면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가면 증후군이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에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불안감을 말한다. 1978년 미 조지아 주립대 심리학과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 교수가 처음 만든 심리학 용어인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에겐 자격이 없고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경영자들과 같이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주어질수록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특징들을 유심히 들어보기를 바란다. 첫 번째, 내 기술과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두 번째, 내 성공이나 성과가 운 또는 타인의 도움과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느낀다. 세 번째,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내 성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고 고립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불가능에 가까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과하게 열심히 일하며 번아웃을 경험한다. 여섯 번째, 실패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힘들게 느낀다. 일곱 번째,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도 낮아져 있다. 그렇다.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성취에 대한 압박으로 과로를 하게 만들어 결국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성과와 성취를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즉 잠재력이 아무리 크고 무한하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속에 잠겨있는 잠재력의 크기에 만족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능력의 일각,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무능함의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아직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을 끌어올려라. 바로 그때
당신의 포텐이 터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